의사는 제 남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분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거예요. 말기암으로 모든 장기가 기능을 멈추고 혼수 상태에 빠진 한 여성. 현대의학이 포기한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삶에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찾아옵니다. 불과 한 달 뒤 그녀의 몸에서 암세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죽음의 문턱에서 이것은 단순히 병을 이겨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에 갇혀있던 한 영혼이 진정한 자신을 되찾고 삶을 송두리째 바꾼 기적의 기록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에 여러분의 마음을 더해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희망과 영감의 빛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이야기의 주인공 아니타 무르자니는 말기 암사기 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림프종 사기 비. 그녀의 몸은 영양분을 전혀 흡수하지 못해 근육이 모두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몸무게는 38kg에 불과했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이었죠. 스스로 일어설 힘조차 없어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지만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어 폐에는 물이 가득 차 숨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똑바로 누우면 차오른 피부에는 열린 상처들이 생겨나 끊임없이 독소를 뿜어냈습니다. 림프종 암세포는 그녀의 온몸에 골프공만 한 종양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두개골 아랫부분부터 목 주변, 양팔 아래, 가슴, 그리고 복부에 이르기까지 수십 개의 종양이 몸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녀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라고 전했죠. 그녀의 몸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양분도 혈액도 공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장기들이 하나씩 기능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신장이 가장 먼저 멈추었고 다른 장기들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어떤 종류의 치료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몸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약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암과 싸워왔습니다. 잠시 병세가 호전되는가 싶으면 다시 악화되는 롤러코스터 같은 투병 생활이었죠. 그녀는 서양 의학뿐 아니라 좋다는 여러 대체의학 치료도 시도했지만 결국 병세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로부터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들었을 때 그녀는 삶에 대한 마지막 희망마저 놓아버렸습니다. 숨을 한 번 내쉬는 것조차 힘겨운 싸움이었고 사는 것은 그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싸울 가치가 없다고 느꼈죠. 그리고 2006년 2월 2일 그녀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그녀가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다는 것은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의사는 그녀의 회복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지만 이것은 오직 신의 개입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는 과연 무엇을 경험했던 것일까요? 이야기는 그녀가 암 진단을 받기 훨씬 이전 홍콩에서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녀는 인도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엄격했고 그녀는 어려서부터 중매 결혼을 위해 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다닌 학교는 영국식 학교였고 주변 친구들은 모두 영국 아이들이었죠. 친구들이 어느 대학에 갈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꿈을 이야기할 때 그녀는 좋은 남편감을 만나 결혼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시집가기 힘들다는 이유로 고등교육을 받는 것조차 만류당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많은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경험과도 비슷해서 아마 깊은 공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녀는 독립적인 삶을 원했습니다. 스스로 돈을 벌고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녀가 속한 문화권에서 여성의 가치는 남성에게 얼마나 쓸모있는 존재인가로 측정되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그녀는 남성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타인의 기분을 맞추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피플 플리저로 살아왔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했고 늘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선시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영혼을 조금씩 짓밟고 있었습니다. 20살 무렵 그녀는 정해진 운명에 저항했습니다. 중매 결혼으로 약혼까지 했지만 결혼식을 불과 사흘 앞두고 도망쳤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세계 각지에서 날아오고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였죠. 그 결정으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공동체로부터 혹독한 비난과 수치를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 있는 선택 덕분에 그녀는 나중에 진정한 사랑이자 영혼의 동반자인 남편 데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에 드리워진 두려움의 그림자는 시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매형 역시 공격적인 형태의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에 건강했던 두 사람이 암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녀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 강박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항산화제와 영양제를 섭취하고 항암 식단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가장 좋아하던 초콜릿과 설탕을 끊고 삶의 작은 즐거움들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암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작고 제한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저명한 의학 박사인 가보르마테가 그에 져서 몸은 아니라고 말한다에서 언급한 내용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그는 수백 년간 의사들이 관찰해온 바에 따르면 특정 성격 유형이 특정 질병과 연관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들에게서 암 발병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암에 걸린 사람을 비난하거나 모든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아니타의 경우 그녀는 나중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 연관성을 뚜렷하게 깨닫게 됩니다. 친구를 돌보고 암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삶을 잃어가던 어느 날 그녀는 목에서 작은 멍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진단 결과는 호지킨 림프종 2기였습니다. 끔찍한 두려움에 휩싸여야 할 순간 그녀는 놀랍게도 아주 미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자신의 삶을 돌볼 정당한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해서요. 쉬어야 해서요. 몸이 안 좋아서요. 암은 그녀가 평생 하지 못했던 아니오라는 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변명거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이제 드디어 쉴 수 있겠다 혹은 이제 내 자신을 돌볼 핑계가 생겼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를 돌보기 위해 병이라는 핑계를 필요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암을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의 밑바탕에는 사랑이 아닌 두려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암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지배했습니다. 심지어 암에 걸린 이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도움의 손길을 거절했습니다. 암조차도 그녀를 피플 플리저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를 진정으로 치유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2월 2일 의사들이 마지막을 선고한 그날 그녀는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육체가 멈춘 그 순간 그녀의 의식은 깨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고통의 소멸이었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괴롭히던 통증과 숨막히는 답답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완전한 평온함이었습니다. 죽음과 암, 치료에 대한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시끄러운 에어컨이 꺼진 방에서 갑자기 찾아온 고요함을 느끼는 것처럼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의식은 병실에 누워있는 자신의 육체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수 상태에 빠져 눈을 감고 있었지만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슬픔, 의사들의 절망감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병실 복도 끝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의사가 남편에게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겁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그 대화는 실제로 그 장소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인도에 있던 남동생이 그녀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공항으로 급히 달려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해주지 않은 사실이었죠. 육체의 눈이 아닌 360도로 모든 것을 인지하는 영혼의 시야로 모든 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의식은 점점 더 확장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시간이 선형적으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 전체를 조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인생회고와 같은 경험이었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보통의 임사체험에서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상처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평생에 걸쳐 자기 자신이 받았던 상처였습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를 얼마나 억압하고 상처 입혔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지금 이 병상에 누워있는 결과로 이어졌음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재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원망이나 후회도 아니었죠. 그저 눈부시게 명확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야 알겠다. 내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었구나. 그 결혼에서 도망친 것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구나. 평생 그녀를 짓눌렀던 죄책감과 수치심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온 우주가 자신을 감싸 안는 듯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꼈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이유도 없이 그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온전히 사랑받는 느낌. 무언가를 하거나 누군가를 기쁘게 하거나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완벽한 수용의 감각이었습니다. 평생 연기를 하고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며 살아왔던 그녀에게 그것은 너무나 아름답고도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의 꿈이었고 이제야 비로소 잠에서 깨어났다는 것을 그녀는 또한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강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각자의 영혼은 이 육체를 통해 표현되는 눈부신 에너지이며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하나라는 것을요. 육체라는 경계가 사라진 그곳에서 나와 너의 구분은 무의미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전체의 일부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곳을 천국이라 부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천국이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그러한 존재의 상태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와
먼저 세상을 떠난 가장 친한 친구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본질, 그들의 영혼이 그녀를 안내하며 무한한 사랑을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에게 실망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로부터 전해오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완벽한 사랑과 평화 속에 영원히 머물고 싶었습니다. 아프고 쇠약해진 육신으로 고통받는 가족들 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메시지가 그녀에게 전해졌습니다. 아직 당신의 목적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가라는 부드러운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그 진실을 알았으니 당신의 몸은 아주 빠르게 치유될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몇몇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청중 앞에서 연설을 하고 책을 쓰고 전 세계를 여행하는 모습이었죠. 평생 수줍음 많고 소심했던 그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남편 데니와 그녀의 목적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녀가 돌아가지 않으면 그의 목적 또한 완성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듣고 그녀는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녀가 돌아가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육체의 눈이 서서히 뜨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놀라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그녀는 아직 몽롱한 상태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여기 계셔. 난 괜찮을 거야. 아직 내 때가 아니야. 그리고 그날 아침 처음으로 당직을 서게 된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의사였지만 혼수 상태에서 자신의 폐에 찬물을 빼주던 바로 그 의사였습니다. 그녀는 의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첸 선생님. 오늘 아침에 제 폐에서 물을 빼주시던 분 맞죠? 의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혼수 상태였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그 사실을 아는 거죠? 그는 분명 약물 때문에 그녀가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의사가 당신에게 내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말했지? 나 그 장면 봤어. 남편은 그 말이 병실 밖 복도에서 나눈 대화였다는 것을 알고는 아내에게 무언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시간 후 멈췄던 그녀의 심장이 다시 기능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담담했습니다. 사나흘이 지나자 골프공만 했던 종양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종양의 크기가 60에서 7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영양 부족으로 절대 저절로 아물 수 없다던 피부의 상처들도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벨기에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기력을 회복했고 상처는 기적처럼 치유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감에 넘쳐 음악을 듣고 웃고 싶어 했습니다. 중환자실의 다른 환자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였죠. 의사들은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골수 검사와 림프절 조직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 방사선 전문의는 그녀의 예전 스캔 사진과 현재 모습을 번갈아 보며 이건 다른 사람의 기록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지 약 5주 후 그녀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자신의 생일 파티에서 춤을 추고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그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롭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변화를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직장 생활의 의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출퇴근길의 혼잡한 지하철, 의미 없는 업무들,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음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예전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그녀는 점차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권유로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임사체험연구재단이라는 웹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자신의 이야기를 그곳에 올렸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세계적인 영성 작가인 웨인 다이어가 그녀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출판사에 연락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여성을 찾아내 책을 내게 하시오. 내가 추천사를 쓰고 홍보를 돕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출판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날은 또다시 그녀의 생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죽음의 문턱에서 보았던 미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삶이 시작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아니타 무르자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적 기적을 넘어 우리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암이 그녀를 피플 플리저에서 구원하지 못했지만 죽음이 그녀를 그 굴레에서 진정으로 해방시켰다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타인의 기대와 사회의 기준에 맞춰 사느라 내면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 때문에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을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눈부신 존재라고.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바로 이 세상의